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참고, 속상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참지 않고도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참아라. 어른이면 참아야지. 내가 참으면 다 좋아진다. 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참고, 속상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라 배웠고, 감정을 숨기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무심한 말을 해도, 시어머니가 서운한 말을 해도 아이들 앞에서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참아야 집안이 편하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마음 한쪽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말을 해도 고개를 숙였고, 동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텨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참을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답답해지셨을 겁니다. 참고 또 참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것 아닌 일에 울컥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마트에서 계산하다가 괜히 눈물이 나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그런 경험 말입니다.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 참는다는 건 분명 좋은 건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만 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시고 아침마다 집안 곳곳을 정리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좀 쉬세요 하면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녹쓰는 거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는 가족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쉬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고, 동시에 아버지의 그 말에 묘한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을 참고 계신 거였습니다. 퇴직 후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 것 같은 허전함,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 그런 마음을 꾹 눌러 담고 부지런함으로 덮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참은 감정이 할 일이 없으면 녹슨다는 말로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참는 것의 양방향 문제입니다. 나는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참은 감정은 어딘가로 반드시 새어나갑니다. 말투로, 표정으로, 혹은 아침마다 반복되는 행동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가 바로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참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억제라고 부릅니다. 화가 나도 표정을 바꾸지 않고 속상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해온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정을 참으면 겉으로 보이는 표현은 줄어듭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의젓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느끼는 감정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의 반응은 더 커졌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정을 참는 사람은 기억력까지 나빠진다는 결과였습니다. 참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 뇌가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뚜껑을 꽉 닫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불은 계속 타고 있고 물은 점점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뚜껑이 튀어오르거나 주전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참는다는 건 물을 끈 게 아니라 뚜껑만 닫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안에서는 계속 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는 것이 왜 이런 역효과를 내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감정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다스리는 또 다른 부위가 있습니다. 감정을 참으면 다스리는 쪽이 느끼는 쪽을 억누르려고 온 힘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억눌러도 느끼는 쪽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물은 더 세게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는 건 감정을 해결한 게 아닙니다. 감정은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거기에 참느라 쓰는 에너지까지 더해진 겁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참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을 참는 것은 감정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럼 참았던 감정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참았던 감정이 사라졌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에는 감정을 느끼는 부위와 감정을 다스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부위를 편도체라고 합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부위는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차분하게 생각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지금은 참자라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감정을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두엽이 편도체를 억누릅니다. 참아, 드러내지 마, 어른답게 행동해. 그런데 편도체는 꺼지지 않습니다. 억누른다고 해서 감정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 반응은 더 강해집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근육은 더 긴장합니다. 얼굴은 아무 표정이 없는데 몸 안에서는 폭풍이 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의젓한 어른이지만 안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참을 때마다 몸은 조금씩 긴장 상태를 기억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쌓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았던 감정은 몸에 쌓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화가 날 때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 불안할 때 어깨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 슬플 때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참았던 감정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정이 갈 곳을 잃으면 몸이 대신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참아오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겼을 일에 갑자기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터집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그날 있었던 일이,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심지어 몇 년 전 일이 계속 떠오릅니다.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감정이 더 이상 담아둘 곳이 없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넘치면 어디로든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참는 것이 너무 오래되면 자기가 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온 것과 같습니다. 내 얼굴에 어떤 표정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새벽에 설거지를 하시던 시어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서운한 감정을 참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 설거지를 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참은 감정은 혼잣말이 되어 새어나왔고 며느리는 그 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 감정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본인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셨던 겁니다.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면 잘된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잘 안 된 일 하나에만 계속 머무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빙 돕니다.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자책의 악순환입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마음의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돌면 돌수록 빠져나가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참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은 이 루프에 갇히기 쉽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니 해소가 되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으니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낮에도 돌고 밤에도 돕니다.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그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천천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깨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시작입니다. 참았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에 쌓이고 관계에 스며들고 밤잠을 빼앗아 갑니다. 혼잣말이 되고 한숨이 되고 이유 모를 눈물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참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가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야 비로소 나 괜찮지 않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참는 게 답이 아니라면 감정이 흔들리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감정을 참는 게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감정에 흔들리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유독 감정 조절이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넘기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걸까?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유형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어른이 된 뒤에도 사람과의 관계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991년에 심리학자 바솔로뮤와 호로위츠가 발표한 연구에서 이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안정형입니다. 나도 괜찮고 상대방도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비교적 잘 회복합니다. 둘째, 거부형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별거 아니야 하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셋째, 집착형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전부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확인받으려 합니다. 넷째, 두려움형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믿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거절이 두려워서 얼어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집착형이고 남편은 거부형이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형인 남편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 속에서 지내고 나면 조용한 공간에서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착형인 아내는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싫은 건가 하는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문 앞에서 나와 대화 좀 해 하고 말하면 남편은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둘 다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관계 패턴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하고 남편에게는 간섭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른데 그것을 모르니까 같은 싸움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같은 갈등을 되풀이합니다. 부부 사이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서운할 때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흔들리는 원인은 상처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욕구란 무엇일까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윌리엄 글래서는 선택이론이라는 이론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5가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라고 말입니다. 이 욕구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생존의 욕구, 안전하게 먹고 사는 것,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힘의 욕구, 인정받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자유의 욕구,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 즐거움의 욕구, 배우고 즐기고 싶은 마음. 우리가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이 5가지 욕구 중 하나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이 5가지 욕구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가장 강하고 어떤 분은 자유의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 말이 기분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즉 힘에 대한 욕구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고 숨이 멎는 순간까지 그 주먹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에 대한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때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산책을 하면 풀리고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산책도 운동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장하는 것이 진짜 스트레스 해소법일 수 있습니다. 힘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날 때, 서운할 때, 불안할 때, 그 감정 뒤에 어떤 욕구가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가 자유롭고 싶었구나. 이렇게 욕구를 찾아내는 순간, 감정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구를 찾았을 때 나타나는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눈이 명료해집니다. 오랫동안 안개 속을 걷던 사람이 길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감정이 흔들리는 진짜 원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깊은 상처이고 다른 하나는 채워지지 못한 욕구입니다. 이 2가지를 알게 되면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화가 날 때 또 화를 내버렸네 하고 자책하는 대신 아,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욕구가 좌절된 거구나 하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탓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상처와 채워지지 못한 욕구가 감정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원인을 이해하면 다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감정을 참지 않고도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UCLA 대학교의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화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한 다음 한 그룹에게는 그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화다. 지금 느끼는 건 서운함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페마라이라는 뇌 영상 장치로 뇌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는 뇌의 부위인 편도체의 활성화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을 붙였을 뿐인데 감정의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란 것은 정체를 알 수 없을 때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한 발짝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안개를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뭔지 모르겠다는 상태가 있습니다. 답답한 건 알겠는데 그게 화인지 서운함인지 외로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 말입니다. 사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름 없는 감정이 가장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만 하면 불안하지만 의사가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던 불안이 다룰 수 있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애착 유형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거부형인 분은 감정이 올라와도 별거 아닌데 라고 넘깁니다. 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집착형인 분은 감정이 올라오면 다 내 때문이야 라고 바꿔버립니다. 감정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겁니다. 둘 다 자기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는 이름이 아닙니다. 내 때문이야도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을 피하거나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지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서운하다. 지금 나는 외롭다. 지금 나는 인정받고 싶다. 이것이 이름입니다. 짧지만 이 한마디가 마음의 안개를 걷어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기를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수천 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 뇌과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 그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 잠깐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화인가? 서운함인가? 외로움인가? 딱 한 단어로 불러보는 겁니다. 그 한 단어가 감정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화였구나.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감정을 참아온 분들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낯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한 번만 떠올려 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감정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였다면 그 다음은 해석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알아차렸는데도 화가 그대로일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인지재평가라고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참는 것, 감정을 꾹 눌러 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석을 바꾸는 것,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감정을 참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표현을 줄였지만 속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억력까지 손상되었습니다. 감정을 누르느라 내가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해석을 바꾸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감정의 경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표현만 줄어든 게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가벼워진 겁니다. 이 차이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습관적으로 해석을 바꾸는 사람들은 더 높은 긍정 감정을 느끼며 살았고, 습관적으로 참는 사람들은 낮은 긍정 감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바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본체만 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 봅니다. 혹시 저 사람에게 요즘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못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바꿔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악행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나의 반응이 나를 해친다. 거의 2000년 전 사람의 말인데 지금 들어도 깊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상대방이 한 행동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해석 하나에 따라 하루가 망가질 수도 있고 아무 일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을 때 왜 항상 약속을 안 지켜? 라고 하면 상대방은 벽을 세웁니다. 방어하거나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내가 좀 허전했어 라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감정인데 전달하는 방식만 바꾼 것입니다. 왜로 시작하면 추궁이 됩니다. 나는 으로 시작하면 솔직한 고백이 됩니다.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화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해석을 바꾸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익숙한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본 경험이 쌓이면 그 공간이 점점 넓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번 중에 한 번만 멈출 수 있어도 큰 변화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이 갑자기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을 쓰는 것입니다. 로체스터 대학 의료센터에서 소개한 방법 중에 5회, 4회, 3회, 2회, 1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지금 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5가지를 세어봅니다. 벽에 걸린 시계, 창밖의 나무, 테이블 위의 컵, 바닥의 무늬, 커튼의 색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세는 겁니다. 그 다음 만질 수 있는 건 4가지를 찾아봅니다. 의자의 팔걸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 발밑의 바닥. 그리고 들리는 것 3가지를 가만히 귀 기울여 봅니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 소리.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2가지.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 이렇게 오감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던 그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우리 몸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싸우거나 도망치려는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천천히 살피는 행동은 이 반응을 멈추게 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서서히 진정됩니다. 머리로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변에 보이는 것 5가지를 천천히 세어보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차분해지셨다면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거실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누군가와 말다툼을 한 직후에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회, 7회, 8 호흡법입니다. 앤드루 웨일 박사가 보급한 방법인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숨을 4초 동안 들이쉽니다.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그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법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이 즉각적으로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불안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언제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7초를 멈추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줄여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쉬는 숨을 들이쉬는 숨보다 길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화가 나면 얼굴에 열이 오르고, 불안하면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슬프면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감정 조절의 시작입니다. 아, 지금 내 어깨가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한 거구나. 이렇게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한 발의 여유가 생깁니다. 감정을 머리로 분석하려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이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맞서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이 틀렸다고 할 때 거기서 싸우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나갈 수 있게 유연하게 넘겨주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분노에 대한 가장 큰 치료법은 기다림이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꾹 눌러 담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은 감정이 지나가도록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몸으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의 기술입니다.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동안 그 짧은 시간이 감정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았는데 사람 사이에서 계속 감정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생각도 정리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또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별것 아닌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타인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자의 기분입니까? 자녀의 연락입니까? 며느리의 눈치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의 시작부터 감정의 주도권을 내어준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꾸 상처받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게 보면 안심이 되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내 안에 기준이 없으니 상대의 반응이 곧 나의 기분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해석을 바꾸어도 사람 앞에만 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으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란 이런 것입니다.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삶에서
나의 가치를 내가 중심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칭찬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대단한 성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발짝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남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 자신은 알고 있는 그런 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밥을 차려 먹고, 산책을 나가고, 이런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았다는 감각. 그것이 쌓이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이라 불리는 이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노년층은 젊은 층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더 많은 공감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살아온 세월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간 사람 속에서 부대끼며 쌓은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나를 위해 쓰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경험을 나의 중심을 세우는 데 쓰시면 됩니다. 인간관계는 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가까웠던 사람이 올해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래 알았던 사이인데 어느 순간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는 그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기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을 잡되 사람을 함부로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화를 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무에게도 화를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의 감정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해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아야 할 관계와 떠나야 할 관계. 그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감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이제 와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인데 어떻게 등을 돌립니까? 이런 생각이 발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능한 사람은 상대방을 고립시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씩 끊어놓고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심습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지 상대가 잘못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3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든 오래된 친구든 상담사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아야 할 관계와 떠나야 할 관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참아야 할 관계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관계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힘들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관계라면 견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의과대학 선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후배 시절 상급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아야 할 때는 참았습니다. 그 관계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이상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위치가 되었을 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에 떠나야 할 관계의 기준도 분명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순수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떠나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고 나만 소모되고 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합니다. 사람은 단시간 내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갑과 을이 잡힌 관계에서 돌아보는 순간 또 끌려갑니다. 이번에는 달라졌겠지. 내가 좀 더 잘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순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관계에서의 위치가 이미 굳어진 다음에는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 자리를 빈 채로 두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십시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나 곁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좋은 관계가 감정을 지켜줍니다. 좋은 관계가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감정 조절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쓸 것인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쓸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감정을 다스리는 게 정말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감정을 다스리는 게 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평생 참기만 해왔으니까요. 이미 굳어버린 마음을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수십 년간 나이와 감정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감정 통제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카스텐슨 교수는 이것을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낄 때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 긍정성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됩니다. 안 좋은 기억은 서서히 흐려지고 따뜻했던 순간은 또렷이 남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깊어진 겁니다.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누가 진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마음을 쓸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힘이 세월 속에서 자라난 겁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정 조절이 힘들 때 그 밑바닥에는 깊은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수지심, 공허함, 버림받을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이 네 가지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할 때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지금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쌓여온 것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안 갔지? 그 불안은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마음은 계속 재현됩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같은 두려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41년 동안 그만큼의 짐을 지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 때부터 그 짐을 진 거라고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게를 견디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그 공간을 알아차리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멈추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준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정을 참는 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참을수록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쌓여갔습니다. 표현만 줄였을 뿐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화인지, 서운함인지, 외로움인지 한 단어로 불러보는 것만으로 감정의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해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보는 것. 그것이 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셋째, 몸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갑자기 올라올 때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중심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지키는 것. 하루하루 꾸역꾸역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존감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비난과 자책은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못 참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그것은 멈추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자책이 감정을 더 흔들리게 만듭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좋았다든지, 오랜만에 맛있는 것을 먹었다든지, 누군가와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든지. 로버트 에먼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만 적어도 긍정적인 감정이 늘어나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3주만 꾸준히 해도 삶 전반에 대한 느낌이 달라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충분히 했어. 이제 쉬어도 돼.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할 일 한 가지만 정해 두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는 깨끗한 하루 한 장이 주어집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그릴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래 참아오신 당신, 충분히 애쓰셨습니다.